오늘은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밑줄을 그으려고 책을 샀습니다. 이어령 1933년 11월 13일 음력 호적상 1934년 1월 15일 충남 아산에서 태어났으며 호는 능소이다. 서울대학교 물리과 대학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단국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문학평론가이자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으로 이화여대 교수, 서울신문, 한국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 등 신문사 논설위원, 88올림픽 개폐회식 기획위원, 초대 문화부 장관, 새천년 준비위원장, 한중일 비교문화연구소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2021년 한국 문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문화예술 발전 유공자로 선정되어 금관 문화훈장을 수훈했다. 대표 저서로는 논문, 평론, 저항의 문학, 공간의 기호학, 한국인 이야기, 생명이 자본이다, 시 다시 읽기, 에세이, 디지로그, 젊음의 탄생, 지성에서 영성으로 외 수십 권, 일본어 저서 축소지향의 일본인, 하이쿠의 시학, 소설 장군의 수염, 환각의 다리와 시집,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헌팅턴 비치에 가면 내가 있을까, 날개 하소서를 펴냈습니다. 희곡과 시나리오, 기적을 파는 백화점, 3번은 짧게, 3번은 길게 등을 집필했다. 2월 26일 별세했다. 김지수, 1971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이화여대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질문하고 경청하고 기록하며 27년째 기자라는 업을 이어오고 있다. 패션지 마리끌레르 보그 에디터를 거쳐 현재 디지털 경제미디어 조선비지에서 문화 전문 기자로 일하고 있다. 2015년부터 진행한 인터뷰 시리즈 김지수의 인터스텔라는 누적 조회수 1000만을 돌파하며 독자들이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일터의 문장들, 자존가들, 자기 인생의 철학자들, 도시의 사생활, 괜찮아 내가 시 읽어줄게 등이 있다.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 김지수 지음 프롤로그 스승이 필요한 당신에게 어느 깊은 가을밤 잠에서 깨어난 제자가 울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스승이 기이하게 여겨 제자에게 물었다. 무서운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슬픈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달콤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 슬피 우느냐? 제자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화 달콤한 인생의 독백을 들을 때마다 나는 그 평온하고 쓸쓸한 무드에 젖어 가슴이 미어지곤 했다. 무서운 꿈을 꾸었느냐? 슬픈 꿈을 꾸었느냐? 풀피리를 불듯 그 질문을 내 입술 바깥으로 밀어내 달싹거려 보았다. 인간이 아니라 시간이 주인공인 세계에서 속절없이 미끄러지는 기분이 들 때마다 나는 막막했다. 그리고 그리웠다. 울고 있는 내게 왜 그리 슬피 우느냐고 진지하게 물어주는 이가 그런 스승이. 스승이란 무엇인가? 시인 이성복은 스승은 생사를 건네주는 사람이라고 했다.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생사를 공부하는 사람이 스승이라고. 죽음의 강을 건널 때 겁먹고 급류에 휩쓸리지 않도록 이쪽으로 바지만 걷고 오라고. 소크라테스가 그랬고 몽테뉴가 그랬고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의 모리 교수가 그랬다. 멘토나 롤모델,
레퍼런스가 아니라 정확하게 호명할 수 있는 스승이 곁에 있다면 우리는 애틋하게 묻고 답하며 이 불가해한 생을 좀 덜 외롭게 건널 수 있지 않을까? 생의 길목마다 어김없이 돌부리에 걸려 머리가 하얘지는 내가 이어령이라는 스승을 만난 건 축복이었다. 선생님이 암에 걸려 투병 중이던 2년 전 가을, 나는 당신을 만나 인터뷰를 했다. 그때 선생님은 말했다. 내가 느끼는 죽음은 마른 대지를 적시는 소낙비나 조용히 떨어지는 단풍잎이에요. 때가 되었구나. 겨울이 오고 있구나. 죽음이 계절처럼 오고 있구나. 그러니 내가 받았던 빛나는 선물을 나는 돌려주려고 해요. 선생님은 라스트 인터뷰라는 형식으로 당신의 지혜를 선물로 남겨주려고 했고 나는 그의 곁에서 재앙이 아닌 생의 수용으로서 아름답고 불가피한 죽음에 대해 배우고 싶어 했다. 그렇게 매주 화요일 삶 속의 죽음 혹은 죽음 곁의 삶이라는 커리큘럼의 독특한 과외가 시작되었다. 우리는 사전에 대화의 디테일한 주제를 정해두지 않았고 그날 각자의 머리를 사로잡았던 상념을 꺼내놓았다. 그날 각자의 머리에 사로잡혔던 상념. 하루치의 대화는 우연과 필연의 황금 분할로 고난, 행복, 사랑, 용서, 꿈, 돈, 종교, 죽음, 과학, 영성 등의 주제를 타고 변화무쌍하게 흘러갔다. 그와 대화를 나눌 때면 그의 시한부 삶이 그의 입술 끝에 매달려 전력질주하는 것 같았다. 그의 이야기가 소크라테스와 필록테네스와 니체와 보들레르, 장자와 양자 컴퓨터를 넘나들며 커브를 돌 때마다 그 엄청난 속력의 지성과 영성이 부딪혀 스파크를 일으켰다. 옥수수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수습해도 남은 인생이 허기지지 않을 것 같았다. 잘못 읽었네요. 우수수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수습해도 제가 옥수수라고 그랬죠. 갑자기 우스꽝스러워졌네요. 우수수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수습해도 남은 인생이 허기지지 않을 것 같았다. 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진실이 있는지, 왜 인생은 파노라마가 아닌 한 커트인지, 왜 인간은 타인에 의해 바뀔 수 없는지. 타인에 의해 바뀔 수 없나요? 타인에 의해 바뀔 수 없는지. 그럼에도 우리는 팥뿌리 한 개에 우수수 매달려 함께 천국에 가는지, 자죽은 무엇인지, 눈물은 언제 방울지고 상처는 어떻게 활이 되는지. 무엇보다 스승은 내게 죽음이 생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싶어 했다. 정오의 분수 속에, 한낮의 정적 속에, 시끄러운 운동장과 텅 빈 교실 사이, 매미떼의 울음이 끊긴 그 순간, 우리는 제 각자의 예민한 살갗으로 생과 사의 엷은 막을 통과하고 있다고. 그는 음습하고 쾌쾌한 죽음을 한여름의 태양 아래로 가져와 빛으로 일광욕을 시켜주었다. 세어보진 않았지만 이 책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죽음일 것이다. 그가 한 말은 때로는 이율배반적이었다. 우리는 모두 천사로 죽는다고 했다가 그 반대인 것 같다고도 했다. 죽음을 기억하라고 한껏 엑셀을 밟았다가 나 안 죽어 라고 싱긋 웃으며 급브레이크를 걸었다. 내게 다가온 죽음은 철창을 벗어난 호랑이가 덤비고 있는 상태라고 말할 때조차 그는 진실하게 몸부림치되 겁을 먹지는 않았다. 오히려 나는 그가 철창을 벗어난 호랑이를 등에 타고 달리고 있다고 느꼈다. 죽음을 숙고하면서 죽음을 가지고 놀이를 시작한 이어령. 때로는 그런 생각도 들었다. 나의 선생님은 호흡이 멈추는 순간까지 스스로를 관찰하고 머릿속으로 죽음을 묘사하는 마지막 단어를 고르시겠구나.
남자들은 병이 들거나 나이가 들면 추레해지기 마련이지만 나의 스승은 매주 화요일 깨끗하게 다려진 터틀넥 스웨터를 입고 목에 확대경을 걸치고 나를 맞았다. 심지어 실내에서 모자를 쓰고 있기도 했다. 머리가 웃자라 있거나 면도를 하지 않아 얼굴이 석회빛을 띤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탄생의 그 자리로 나는 돌아간다. 넌 당신의 약속처럼 만날 때마다 선생은 소멸해 가는 자가 아니라 탄생을 향해 가는 자다웠다. 태어나기 전 세상과 가까워질수록 그의 육체는 흙과 빛을 반죽한 것처럼 더 작아지고 밝아졌다. 내가 멋쩍은 눈으로 우문을 거듭하는 사이에도 그는 웃으면서 빛이 되어 부서지곤 했다.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나는 마음껏 슬퍼했고 여한없이 기뻐했다. 한 번도 쓰지 못했던 감정의 근육과 지성의 근육이 자극받아 경련을 일으켰고 꿈틀거리는 게 느껴졌다. 가을 단풍, 겨울 산, 봄의 매화, 그리고 여름의 실록의 시간에 이르기까지 그는 나의 흉곽과 나의 뇌곽을 흔들어 최대치의 나로 넓혀갔다. 스승을 만나기 전까지 나는 빌려온 진실은 빌려 입은 수위만큼이나 부질없다고 느꼈다. 이제 나는 나에게 꼭 맞는 영혼의 속옷을 찾았다. 그리하여 지금 이 순간 스승이 필요한 당신에게 이 특별한 수업의 초대장을 건넨다. 위로하는 목소리, 꾸짖는 목소리, 어진 목소리. 부디 내가 들었던 스승 이어령의 목소리가 갈피마다 당신의 귓전에도 청량하게 들리기를. 무서운 꿈을 꾸었느냐? 슬픈 꿈을 꾸었느냐? 왜 그리 슬피 우느냐? 궁극적으로 이 책은 죽음 혹은 삶에 대해 묻는 이 애잔한 질문의 아름다운 답이다. 더불어 고백컨대 내가 인터뷰어로서 꿀 수 있었던 가장 달콤한 꿈이었다. 2021년 10월 김지수. PS. 선생님은 은유가 가득한 이 유언이 당신이 죽은 후에 전달되길 바랐지만 귀한 지혜를 하루라도 빨리 전하고 싶어 자물쇠를 푼다. 감사하게도 그가 맹렬하게 죽음을 말할수록 죽음이 그를 비껴간다고 나는 느꼈다. 레슨 1 다시 라스트 인터뷰. 레슨 2 근 질문을 경계하라. 레슨 3 진실의 반대말은 망각. 레슨 4 그래서 외로웠네. 레슨 5 고아의 감각이 우리를 나아가게 한다. 레슨 6 손잡이 달린 인간, 손잡이가 없는 인간. 레슨 7 팥뿌리의 지옥, 팥뿌리의 천국. 레슨 8 죽음의 자리는 낭떠러지가 아니라 고향. 레슨 9 바보의 쓸모. 레슨 10 고통에 대해서 듣고 싶나? 레슨 11 스승의 눈물 한 방울. 레슨 12 눈부신 하루. 레슨 13 지혜를 가진 죽는 자. 레슨 14 또 한 번의 봄. 레슨 15 또 한 번의 여름. 생육하고 번성하라. 레슨 16 작별 인사. 에필로그. 라스트 인터뷰. 죽음을 기다리며 나는 탄생의 신비를 배웠네. 마지막 수업입니다. The last lesson. 그는 필연적으로 생명이 넘치는 인간이었으나 죽음에도 불화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어령이라는 말이, 이어령이 하는 말이 생사의 최전선을 달려주어 고맙다. 이번이 내 마지막 인터뷰가 될 거요. 라는 말이 담긴 이어령 마지막 인터뷰. 죽음을 기다리며 나는 탄생의 신비를 배웠네. 기사가 나갔던 2019년 가을 이후로 세상은 달라졌다.
인터뷰 전문 기자로의 내 인생 또한 그 기사 이전과 이후는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다. 당시 나는 늘 그렇듯 사무실 한켠에서 새벽까지 홀로 또각거리며 자판을 두드렸고 집에 와서 잠자리에 누웠다. 옆에 누운 두 아이의 새까만 머리통과 자그마한 두 덩이의 발바닥을 더듬어 만져보며 살아있다는 것의 생명감에 몸을 떨었다. 기사를 완성하기까지 혹 그 사이에 선생님이 떠나실까봐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지 모른다. 출고 버튼을 누른 후에는 또다시 내가 이 어른의 마지막 말을 전할 자격이 되나 두렵고 송구해서 뒤척였다. 그리고 정확히 그날 아침 7시부터 내 전화통은 불이 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내 것인 줄 알았으나 받은 모든 것이 선물이었다라는 이어령 선생님의 메시지에 반응했다. 이어령 선생님의 말처럼 죽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가 이 인터뷰의 핵심이다. 돌아보면 선생이 이 시대에 태어나 대중 앞에 서서 쓰고 말한 모든 것도 한 문장으로 압축된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이라는 거대한 동굴을 들여다보고 그 벽에 삶이라는 빛이 열매를 들이우는 능력은 선생이 가진 특별한 힘이다. 죽음을 기억하라. 매사에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너그러워지더라고요. 죽음은 생명을 끝내지만 말을 끝내는 것은 아니다. 라는 그의 예지는 너무도 생생해서 살았거나 죽었거나 상관없이 그의 힘찬 육성이 일상 곳곳을 파릇파릇하게 파고든다. 결과적으로 그는 내게 어둡고 눅눅한 임사 체험이 아닌 무섭도록 강렬한 탄생의 체험을 들려주었다. 내가 이어령 선생의 마지막 이야기를 담은 더 깊은 라스트 인터뷰를 단행본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하자 지인들은 다정하게 환호했다. 그 대화는 마치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같은 책이 되겠군요. 죽어가는 노 교수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를 들려주는 마지막 수업. 흥미로워요. 우리에겐 특별한 선물이 될 거예요. 내가 직접적으로 그 이야기를 전하진 않았지만 눈치 빠른 선생은 이미 상황을 간파하고 있었다. 그는 모리 교수와는 여러모로 다른 사람이었으나 죽어가는 스승 곁에서 삶의 진실을 듣고 싶어하는 독자들의 간절한 소망은 정확히 이해했다. 이어령 교수는 모리 교수보다 육체적으로나 지적으로 자아가 더 강렬하고 매 순간 활활 타오르는 사람이었다. 그를 볼 때마다 나는 활화산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한 번도 지적 폭발을 멈추지 않는 활화산 같은 선지자. 루게릭병을 앓았던 모리는 제자인 미치 앨범에게 헝클어진 백발, 힘없는 팔다리, 침을 흘리고 화장실에서 일어서지 못하는 모습 등 생명이 사그라드는 모든 과정을 공유했으나 이어령은 내게 면도하지 않은 모습조차 보여주기 싫어했다. 옥색 스웨터와 면바지를 입은 168cm의 이 단정한 미인은 중국차와 싱싱한 청포도, 호두를 가득 담은 볼이 놓인 기다란 테이블에서 나를 기다렸다. 나는 대화를 시작할 때마다 이어령 선생에게 몸 상태가 어떠한지를 매번 묻곤 했다. 때때로 선생의 몸은 불시에 안 좋아져 나는 평창동 언덕 위로 달리던 택시를 돌려 언덕 아래로 곤두박질 치듯 내려와야 했다. 그런 날은 오후에 힘없는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곤 했다. 아까는 미안했네. 지금은 조금 기운을 차렸어. 해야 할 이야기를 다시 이어갈까? 복부까지 팽팽한 공명으로 당겨진 그의 목소리는 활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귀의 관역 정중앙에 꽂혔다. 그러나 자신, 그렇게 힘센 말을 쏟아낸 후엔 말 발굽의 여진이 남아 당신의 골상을 때린다고 괴로워했다.
내가 쏟아낸 말들이 내 뒷골에서 웅웅거려. 나는 선생의 코앞에 이른 죽음과 병마에 함께 쫓기는 기분으로 가을을 보내고 겨울을 보냈다. 도끼날이 얼음을 내리치듯 칼바람이 일던 어느 아침에는 바람 구두를 신고 먼 길을 떠날 사내처럼 선생은 한달음에 말했다. 내년 3월이면 나는 없을 거야. 그때 이 책을 내게. 노인의 목숨을 노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의 집 대문 앞을 서성거리는 듯한 두려움에 나는 매번 찬바람을 일으키며 초인종을 누르기가 송구했다. 그러나 그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주려는 사람의 자세로 나를 맞았다. 통창으로 산 그림자와 빛이 쏟아지는 그의 저택에서 나는 한 번도 주눅든 적 없었지만 선생이 풍기는 위용에 여러 번 숨을 고르곤 했다. 어둠과의 팔씨름. 작년 10월에 선생님은 라스트 인터뷰에서 빅뱅처럼 모든 게 폭발하는 그런 꿈을 꾼다고 하셨죠. 너무 눈이 부셔서 볼 수 없는 어둠, 죽음이 곁에 누웠다 간 느낌이라고요. 평생 죽음을 기억하라고 외치던 선생님은 드디어 곁에 가까이 와서 누운 죽음을 잘 사귀어 보기로 하셨고, 그렇게 알게 된 그 미스터리하고 섬뜩한 친구에 대해 저와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기로 하셨어요. 요즘엔 어떻게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요즘엔 밤마다 팔씨름을 한다네. 팔씨름을요? 야밤에 끼어 누구와 팔씨름을 하십니까? 근육이 빠져 더욱 얇아진 스승의 팔뚝을 나는 의아한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매일 밤 나는 죽음과 팔씨름을 한다네. 어둠의 손목을 쥐고서 말이야. 어둠의 혈관을 소나기에 움켜쥐고 포효하는 나의 스승을 상상해 보았다. 수수께끼 같은 미소를 띤 채 그는 파일을 열어 시 한 편을 읽어주었다. 한밤에 눈뜨고 죽음과 팔뚝 씨름을 한다. 근육이 풀린 야인 팔로 어둠의 손을 쥐고 힘을 준다. 식은 땀이 밤이슬처럼 온몸에서 반짝인다. 팔목을 꺾고 넘어뜨리고 그 순간 또 하나의 어둠이 팔뚝을 걷어 올리고 덤빈다. 그 많은 밤의 팔뚝을 넘어뜨려야 겨우 아침 햇살이 이마에 꽂힌다. 심호흡을 하고 야윈 팔뚝에 알통을 만들기 위해 오늘 밤도 눈을 부릅뜨고 내가 넘어뜨려야 할 어둠의 팔뚝을 지켜본다. 감정을 자제한 드라이한 목소리에 힘이 느껴졌다. 나는 이제부터 자네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하네. 이 모든 것은 내가 죽음과 죽기 살기로 팔씨름을 하며 깨달은 것들이야. 이해하겠나? 어둠의 팔뚝을 넘어뜨리려고 받은 전리품 같은 것이지. 이 생의 마지막 수업이 될 테니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싶다고 했다. 어둠의 시면을 직면했던 현자의 눈에 파르르 지혜의 불꽃이 일었다. 예일대 교수인 셸리 케이건이 했던 유명한 이야기로 수업의 서문을 열었다. 한 사람이 우주선을 타고 여행을 떠나기 전에 친구와 작별 인사를 했어. 우주의 시간은 달라서 돌아오면 200년이 훌쩍 지나버려. 지구 시간으로는 마지막 만남이니 그게 결국 죽음인 거라. 그런데 이를 어째? 그 우주선이 출발하다가 중간에 폭발을 해버린 거야. TV 중계로 그걸 지켜보던 친구가 깜짝 놀랐지. 아이고, 내 친구가 죽어버렸네. 그제야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 아이러니하지 않나? 그럼 아까 죽음은 뭐고 지금 죽음은 또 뭔가? 글쎄요. 내 눈앞에는 없어도 다른 시공간을 살아도 어디엔가 있다라는 인식이 우리를 견디게 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 존재를 상상할 수 있으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내 눈앞에는 없어도 다른 시공간을 살고 있는 저희 가족들 견디죠. 다른 시간은 아니네요. 다른 공간에 살고 있는. 좀 더 드라이하게 이야기해보지. 고려청자가 있어. 사람이 아니고 사물이네. 고려청자는 무덤 속에 있었어. 이걸 500년 후에 발굴했다면 내 눈앞에 없었어도 고려청자는 500년을 존재한 거야. 그런데 이게 깨지면
그 순간 아이고 이걸 어째 한탄을 하지. 그런데 그 청자는 무덤 속에 있을 때 이미 우리 앞에 없었던 것 아닌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습니다. 서양에서는 지금까지 영과 육이라는 이원론을 가지고 삶과 죽음을 설명했네. 소크라테스도 다르지 않아. 하지만 나는 육체와 마음과 영혼, 삼원론으로 주 삶과 죽음을 설명할 참이야. 그가 유리컵을 가져다 내 앞에 두고 결기 어린 표정을 지었다. 죽음에 관한 느슨한 아포리즘을 기대했던 나는 당황했다. 선생은 마치 새로운 물리법칙을 발견한 후 실험 도구를 앞에 두고 흥분한 과학자처럼 보였다. 이 유리컵을 사람의 몸이라고 가정해보게나. 컵은 무언가를 담기 위해 존재하지. 그러니 원칙적으로는 비어 있어야겠지. 빈 컵이 아니면 재구실을 못할 테니. 비어 있는 것, 그게 void라네. 그런데 비어 있으면 그 뚫린 바깥면이 어디까지 이어지겠나? 끝도 없어. 우주까지다. 그게 영혼이라네. 그릇이라는 물질은 비어 있고 빈 채로 우주에 닿은 것이 영혼이야. 그런데 빈 컵에 물을 따랐어. 보이차를 따르는 소리가 청량하게 들렸다. 여기 유리컵에 보이차가 들어갔지? 이 액체가 들어가서 비운 면을 채웠잖아. 이게 마인드라네. 우리 마음은 항상 욕망에 따라 바뀌지. 그렇죠. 항상 욕망에 따라 바뀝니다. 그래서 보이차도 되고 와인도 돼. 똑같은 육체인데도 한 번도 같지 않아. 우리 마음이 늘 그렇잖아.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지. 네, 날씨처럼 변하는 게 감정이지요. 그런데 이것 보게. 그 마인드를 무엇이 지탱해주고 있나? 컵이지. 컵 없으면 쏟아지고 흩어질 뿐이지. 나는 죽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내 몸은 액체로 채워져 있어. 마인드로 채워져 있는 거야. 그러니 화도 나고 환희도 느낀다네. 저 사람 왜 화났어? 뜨거운 물이 담겼거든. 저 사람 왜 저렇게 쌀쌀 맞아? 차가운 물이야. 죽으면 어떻게 되나? 컵이 깨지면 차갑고 뜨겁던 물은 다 사라지지. 컵도 원래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나 마인드로 채워본 안의 보이드는 사라지지 않아. 공허를 채웠던 영혼은 빅뱅과 통했던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거라네. 알겠나? 컵 하나로 바디와 마인드와 스피릿, 현존과 영혼을 설명하는 이어령 선생님 앞에서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토록 심오한 이야기를 이렇게 간단하게 풀어버리다니. 스승은 풀필이 불듯 말을 이었다. 영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유리컵 안의 빈 공간을 인정하지 않는 거라고. 마인드를 비워야 영혼이 들어간다. 마음을 비우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알게 됐습니다. 그렇지. 그건 실제로 유리컵 안의 공간의 문제라네. 빈 공간이 많을수록 영적인 공간이 커지는 거겠지요? 만원 버스를 생각해보게. 사람이 꽉 차서 빈 데가 하나도 없는 게 바로 영혼 없는 육체라네. 유명한 일화가 있어. 스님을 찾아온 사람이 입으로는 한 수 배우고 싶다고 하고는 한참을 제 얘기만 쏟아냈지. 듣고 있던 스님이 차 주전자를 들어 잔에 들이붓는 거야. 화들짝 놀라 스님 차가 넘칩니다 했더니 스님이 그랬어. 맞네. 자네가 비우지 못하니 찬물이 넘치지. 나보고 인생을 가르쳐달라고? 비워야 가르쳐주지. 내가 차 있어서 말이 들어가질 못해. 마음을 비워야 영혼이 들어갈 수 있다네. 아, 마인드로만 채우고 살았는지 영혼으로 채우고 살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깨지고 나면 알겠지. 미안한 얘기네만 대체로 정치가들의 바디에는 마인드만 꽉 차 있어. 깨지면 남는 게 없어. 빵, 돈 이런 것들만 남겠지. 시인, 화가, 종교인, 비어있는 영혼의 세계를 이야기한 사람들은 영원히 가. 우주와도 통하니까.
문득 윤동주와 고흐가 떠오릅니다. 윤동주의 시 별 해는 밤과 고의 그림 별이 빛나는 밤에 그들의 눈은 비어 있으므로 무엇을 본 걸까요?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겠네. 태초에 빅뱅이 있었어. 물질과 반물질이 있었지. 이것들이 합치면 빛이야. 엄청난 에너지지. 그런데 반물질보다 물질이 더 많으면 빛이 되다만 물질의 찌꺼기가 있을 것이 아닌가? 그게 바로 우리야. 자네와 나지. 이 책상이고 안경이지. 이건 과학이네. 상상력이 아니야. 우리는 빛이 되지 못한 물질의 찌꺼기, 그 몸을 가지고 사는 거라네. 그런 우리가 반물질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빛이 되는 거야. 이보다 더 명쾌한 시를 들어본 적이 있었던가? 나는 울 것 같은 표정으로 말했다. 선생님, 태초와 나의 거리를 그렇게 쉽게 설명하시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쓰는 에너지는 모두 빅뱅 때 만들어진 그 빛이라네. 반물질을 못 만나 물질로 남은 것들은 끝없이 뭐가 되고 싶겠나? 빛이 되고 싶을 거야. 빅뱅이 내가 태어난 고향이거든. 그런데 빅뱅 이전에 존재했던 빛도 물질도 아닌 이 보이드. 공허의 공간이 바로 신의 영역이라네. 거기에 빛이 들어가 창조가 되는 거지.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영과 공허가 섞여 우주가 창조되는 순간이야. 천국은 뭐라고 설명하시겠어요? 물질과 마인드가 있었던 기억과 그것을 담을 수 있게 했던 보이드 그 자체. 기독교에서는 천국이라고 하고 소크라테스는 이데아라고 했네. 영원 불멸이야. 공허는 죽지 않아. 빅뱅 이전에 있었으니까. 이 모든 게 어둠과 팔씨름에서 깨달은 거란 말씀이지요? 그렇지. 어둠이 물러가고 창밖으로 빛이 들어오면 좀 덜 아프거든. 그때 비로소 잠을 청하는 거야. 아침에 주무셨군요. 나는 가만히 선생 앞의 빈잔을 바라보았다. 컵 하나에 굳은 몸과 컵 하나에 조석지변하는 마음과 컵 하나에 담긴 태초의 공허를. 가득 찬 술잔으로 찰랑대며 살아가는 보통의 사람들과 비어있는 찻잔으로 우주의 공허와 맞닿은 영적인 사람들이 뒤엉켜 돌아가는 세상. 서로의 술잔을 부딪히며 가끔 우주를 향해 제 각자의 언어로 건배사를 하며 정신없이 살던 어느 날 이어령이라는 어른을 만나 그가 어둠과의 팔씨름으로 값을 치른 달고 깊은 공허를 나눠 마시고 있는 것이다. 죽음은 철창을 낳은 호랑이가 내게 덤벼드는 일. 밤마다 공허를 충전하는 현자는 한 차례 이야기를 쏟아낸 후 다음 라운드를 기다리는 복서처럼 의자에 기대 가만히 숨을 골랐다. 몹시 피로하나 패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고인 눈빛이 형형했다. 어둠과의 팔씨름 이야기를 하셨는데 생각해보면 선생님은 살면서 패한 일이 거의 없으시지요? 아니야, 나는 매번 패했어. 글 쓰는 사람은 매번 패배한다네. 이해가 안 되는군요. 글로 치면 모든 영역에서 거의 다 백전백승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라네. 난 매번 KO 당했어. 그래서 또 쓴 거지. 완벽해서 이거면 다 됐다 싶었으면 더 못 썼을 거야. 갈매기 꿈을 쓴 리처드 바크는 갈매기 조나단의 생애를 쓰고 자기 타자기를 바닷속에 던져 넣었다잖나. 그걸로 다 썼다는 거지. 난 그러지 못했네. 내가 계속 쓰는 건 계속 실패했기 때문이야. 정말 마음에 드는 기막힌 작품을 썼다면 머리 싸매고 다시 책상 앞에 앉아있을까 싶어. 글을 쓴다는 것은 앞에 쓴 글에 대한 공허와 실패를 딛고 매번 다시 시작하는 것이라고 그가 환하게 웃었다. 그 순간 나는 나의 스승이 바닷가 모래사장에 앉아 지는 해를 바라보며 모래집을 짓는 아이처럼 보였다.
매번 실패할 수 있기에 이 놀이가 끝나지 않을 거라고 믿는 아이. 막막한 울분이 아니라 가벼운 흥분에 휩싸인 채로. 갈매기 조나단은 먹이를 위해서 날지 않고 궁극의 비행을 위해 날았잖아요. 선생님은 계속 글을 쓰기 위해 자신이 실패하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아닌지요? 모르겠어. 나는 평생 도전이 필요한 인간이었네. 계속 쓰고 또 쓰고 다시 썼네. 강해서가 아니라 약해서 다시 하는 거라네. 니체도 다르지 않아. 운명이여 오너라. 위인들이 거창해 보여도 그렇지가 않아. 지면 또 한 번 부르짖을 뿐이지. 스스로 쓸 말이 없어서 남의 얘기나 옮겨봐. 그건 서생이지. 글자 쓰는 사람. 글 쓰는 사람이 아닌 거야. 사람들은 글씨 쓰는 사람과 글 쓰는 사람을 혼동하는데 글씨 쓰는 사람은 서경이네. 베끼는 사람. 보다시피 나는 지금 많이 아프네. 말할 수 있는 시간은 갈수록 짧아져.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남은 이들을 위해 각혈하듯 내 이야기를 해볼까 하네. 무슨 말씀이든지요. 그게 희망이 될지 선물이 될지 나는 모르지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그거니까. 남아있는 세대를 위해서요. 상처 입은 복서가 몸을 일으키듯 말이 몸을 일으켜 다시 초원 위에서 달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난 도덕적이고 이타적인 사람이 아니야. 오히려 에고이스트지. 에고이스트가 아니면 글을 못 써. 글 쓰는 자는 모두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 쓰는 거야. 자기 생각에 열을 내는 거지. 어쩌면 독재자하고 비슷해. 지독하게 에고를 견지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만인의 글이 되기 때문이라네. 남을 위해 에고이스트로 사는 거지. 암요, 자아를 통과한 글만이 만인의 심장을 울리니까요. 선생님은 지난번 저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것이 내가 받은 선물이었다라고 하셨어요. 일단 그것부터 시작할까요? 기억하고 있네. 나처럼 암에 걸린 사람을 위해 과학자들은 특효약을 만들려고 노력하지. 그런데 나는 과학자도 영웅도 그렇다고 의지가 강한 사람도 아니야. 충정도 사람이라 독하지도 못해. 독하지도 않은 나 같은 사람이 암에 걸려 죽을 때까지 자기 일을 할 수 있다면 암이 뭐가 무섭겠나. 내가 암세포 죽이는 약은 못 만들어도 암에 걸린 사람을 위한 정신치료제는 만들 수 있지 않겠나? 먼저 가신 따님 이민아 목사님도 그랬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이 있지. 내 딸이 그렇게 열심히 살다 갔어. 인간은 암 앞에서 결국 죽게 된다네. 이길 수 없어. 다만 나는 죽을 때까지 글을 쓰고 말을 하겠다는 거지. 하고 싶은 일을 다 해 나가면 그게 암을 이기는 거 아니겠나? 방사선 치료받고 머리털 빠지며 2, 3년 더 산다 해도 정신이 다 헤쳐지면 무슨 소용인가? 그 뒤에 더 산 건 그냥 산 거야. 죽음을 피해 산 거지. 세 사람 중 한 명은 걸려서 죽는다는 그 위력적인 암 앞에서 누군가는 저렇게도 죽을 수 있구나 하는 그 모습을 남은 시간 동안 보여주려고 하네. 스승이 치열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눈 똑바로 뜨고 보라고 그가 내 마음의 고삐를 받쳐주었다. 나는 이어령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었다. 우리 모두 죽음의 스승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나의 스승은 바로 눈앞에 앉아 있었다. 두렵고 또한 설레어서 나는 펜을 쥔 손을 바들바들 떨었다. 첨단 기계를 좋아하는 선생과 달리 기계를 싫어하는 나는 인터뷰할 때 녹음기를 거의 사용해 본 적이 없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마음을 고쳐먹고 힘껏 녹음기 버튼을 눌렀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는 성경의 기록처럼
이 빛의 순간을 목격하는 은혜 받은 기록자가 되리라. 갑자기 눈물이 나죠. 공감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길고도 짧은 작별 인사. 얼마나 멋진 시간이 될 것인가. 가을빛이 식탁을 비췄고 은쟁반 위에 놓인 살찐 포도송이의 연두빛이 싱그러웠다. 근데 저도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는 생각을 막연히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긴 했어요. 세 사람 중 한 명이 걸리는 암인데 산 사람처럼 살다 가고 싶다는 생각을, 그러니까 정신을 놓고 이런 치료받는다는 것을 저는 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다 암으로 돌아가셔서 각오는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때를 놓치셔서 방사선 치료 이런 걸 못 하시고 정말 이렇게 고통을 견디면서 돌아가셨는데, 저희 엄마는 이제 진통제 치료에 들어간 지 2달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현대의학을 제가 존경하지는 않아요. 정신 있는 채로 살고 싶더라고요. 마지막까지. 저희 엄마는 정신을 놓으시더라고요. 공포는 없으신지요? 자신은 없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사람은 최초로 죽음학을 했고 죽음에 대한 강의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정작 자기가 암에 걸리고는 감당을 못했어. 그것을 본 한 기자가 물었지. 당신은 임종하는 사람을 지켜보며 그렇게 많은 희망을 줬는데 왜 정작 당신의 죽음 앞에서 화를 내고 있느냐? 로스가 이렇게 답했다네. 지금까지 내가 말한 것은 타인의 죽음이었어. 동물원 철창 속에 있는 호랑이였지. 지금은 아니야. 철창을 나온 호랑이가 나한테 덤벼들어. 바깥에 있던 죽음이 내 살갗을 뚫고 오지. 전혀 다른 거야. 전두엽으로 생각하는 죽음과 척추신경으로 감각하는 죽음은 이토록 거리가 멀다네. 전두엽으로 생각하는 죽음, 척추신경으로 감각하는 죽음. 네, 분명 다르죠. 시한부 삶을 선고받을 때 인간은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의 5단계를 거친다고 가르쳤던 정신과 의사 퀴블러 로스. 저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 내가 왜 암에 걸렸다는 거야? 여기까지 하셨어요. 2단계로 못 가시고 돌아가셨거든요. 분노에서 멈췄던 것 같아요. 그토록 오래 죽음에 훈련된 사람도 보통의 인간들처럼 부정과 분노로 출발해서 똑같은 절차를 거쳐갔다니. 철창 속의 호랑이와 철창 밖의 호랑이라는 말에 심장이 오그라들었다. 죽음 앞에 인간은 얼마나 몸서리치게 작은가. 죽음 앞에서는 연습도 오만이라고 이근우 정신의학자도 그러더군요. 살아서 아는 임종 연습조차 어릿광대 같은 노름이라고요. 테레사 수녀도 다르지 않았다네. 로스처럼 죽음을 저주하진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하느님의 부르심이 없었다고 탄식했지. 성처녀였으나 고통스럽게 죽었어. 암환자였던 신부 이야기도 있어. 암환자인 신부가 고해소에 앉아 다른 신부에게 이야기를 했다네. 나 암이야. 안 됐군. 그런데 나도 암이라네. 그런데 자네는 내게 무슨 고해를 하려고 왔나? 여태껏 나는 신의 부르심이 없었어.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보이질 않았다네. 자네 정말 몰랐나? 지금 자네가 나한테 고해 성사를 하고 있잖아. 그게 콜링이야. 하느님의 인도하심이지. 자, 이 대화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나? 고통 속의 의심, 진정 토로, 그 자체가 신의 부르심이라는 말씀인가요? 맞아. 그게 신의 응답이지. 로스도 그 신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고통 없는 죽음이 콜링인 줄 알았나? 아니야.
고통의 극에서 만나는 거라네. 그래서 내가 누누이 이야기했지. 니체가 신을 제일 안다고 말했세. 제일 잘 알았다고 말했세. 신이 없다고 한 놈이 신을 보는 거라네.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작 신을 못 봐. 니체 이야기를 더 해볼까? 니체가 어떻게 죽은 줄 아나? 니체에게 다가온 신의 콜링. 미쳐서 죽었지요. 광인으로 떠나지 않았습니까? 사건이 있었어. 토리노 광장에서. 우체국으로 편지 붙이러 가다가 늙은 말이 채찍질을 당하는 걸 본 거야. 무거운 짐을 끌고 가려는데 길이 미끄러우니 계속 미끄러지지. 마부에게 채찍질을 당하는 늙은 말을 보고 니체가 달려가서 말 목을 끌어안고 울었다네. 자네가 자기가 대신 맞으면서 때리지 마 하고 울다가 미쳤지. 어머니 저는 바보였어요 라고 마지막 말을 웅얼거리고는 10년간 식물인간처럼 살다 죽은 거야. 그게 유명한 토리노의 말이지. 그게 바로 니체에게 다가온 신의 콜링이라네. 무슨 말씀이신지요? 토리노 광장에서 얻어맞은 말이 예수야. 채찍질 당하고 허적대는 늙은 말. 그게 십자가를 메고 가는 지저스 크라이스트지. 그러니까 가서 말의 목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던 걸세. 자기가 늙은 말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나. 가까우면 마부하고 가까워야지. 그런데 니체는 그때 인간의 대열에 끼는 게 창피해서 인간을 거절했다네. 인간에서 벗어나려고 한 게 초인이거든. 이 토리노의 말 사건을 흑백 영화로 다룬 유럽 영화가 있어. 146분 동안 마부와 딸이 광야에서 늙은 말 하나만 키우는 이야기야. 제목이 토리노의 말이야. 이루 말할 수 없이 지루한 영화야. 자네가 보면 반할 수밖에 없는 아주 기가 막히게 지루한 이야기라네. 어떤 부분이 그토록 드라마틱하게 지루한가요? 예를 들면 말이 늪에 빠진 수레를 끌고 가려는 장면. 진흙은 바퀴를 붙들고 바퀴는 진흙에서 빠져나오려고 해. 진흙은 튀고 바퀴는 헛돌지. 그걸 긴 시간 동안 찍어서 보여줘.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감독이 그걸 찍고 있는 거야. 진흙과 바퀴의 싸움을 2시간 동안? 2시간이 넘지. 영화에서 인간은 팔 한쪽이 없는 마부와 그의 딸만 나와. 먹을 것은 감자뿐이야. 흙, 불, 바람, 물 이런 것들이 하나씩 사라져. 나부끼던 바람이 사라지고 고여있던 우물물도 말라버려. 우주가 사라져가는 이야기야. 천지창조를 거꾸로 돌리는 이야기지. 혼돈의 물이 가장 먼저 없어지고 폭풍 같던 바람이 없어진다네. 영화에서 부녀가 감자를 먹는 장면이 압권이라고 했다. 아버지는 팔이 한쪽 없으니 감자 하나를 먹는 게 전투야. 뜨거운 감자를 집다가 아 뜨거 하고 놓았다가 떼구로 구르면 또 쪼르르 쫓아가지. 쥐와 고양이처럼. 인간이 먹는다는 게 저런 것이로구나. 저것이 먹기 위한 삶이로구나. 부녀지간엔 오가는 말이 없어. 결국 말이 죽고 마구간에 해가 들고 마지막엔 불도 물도 없어서 부녀가 어둠 속에서 마지막 날감자 하나를 먹는 게 끝이야. 아버지가 딸에게 야 먹어 하는 게 마지막 말이라네. 아버지가 양보해 주셨나요? 어마어마한 영화로군요. 토리노의 말 같은 영화는 우리는 만들기 힘들 거야. 우리는 기생충으로 아카데미상 받은 봉준호 같은 사람은 나올 수 있지만 저런 영화 찍을 사람은 나오기 쉽지 않아. 미국도 어려워. 토리노의 말은 유럽의 주변 국가들이 찍을 수 있어. 벨라타르라는 그 감독이 동유럽 헝가리 사람이야. 아시아와 서양의 접경, 이 접경에서 문화가 무르익었다네. 터키 같은 나라가 그 예지. 그래도 한국인들은 운이 좋아. 중국, 일본보다 훨씬 창조적이야. 사이에 있는 반도라서 빛을 발했네.
이름 지을 때 보면 알아. 중국 사람들이 지은 도시 이름은 다 두자야. 북경, 남경. 몇천 년을 두자에서 못 벗어나지. 암흑, 명암, 선악 전부 두자에 가둬. 길어야 사자성어, 네자뿐이야. 중화민국. 그걸 우리가 본딴 게 나라 이름인 대한민국이야. 한자 문화권에 있는 일본도 동경, 교토, 나라, 사각의 틀에 갇혀 있어서 자유롭게 꿈틀대지 못해. 한국은 그래도 삼랑진이니 조치원이니 융통성 있는 지명이 체면을 살렸지만 자기 머리로 생각하면 겁날 게 없다. 언어가 틀에 갇히면 사고도 틀에 갇히겠군요. 어쩔 수 없이 그렇다네. 틀에 갇히면 절대로 니체의 토리노의 말 같은 영화를 만들 수 없어. 나도 마찬가지야. 남들은 경쟁하듯 3D 영화를 만들고 아바타 만들 때 니체가 목을 끌어안고 울던 그 말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한 사람은 이 세상에 그 감독밖에는 없을 걸세. 부러운 일이네. 나는 평생 누굴 보고 겁을 먹은 적이 거의 없어. 헤겔, 칸트도 나는 무섭지 않았어. 나는 내 머리로 생각했으니까.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하나하나 내 머리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인간은 흔치 않거든. 내 머리로 생각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어떤 자리든 어떤 주제든 겁날 것이 없었다고 했다. 언젠가 바이오 학술 대회가 열려서 복제양 돌리를 만든 이언 월머트 박사가 왔었지. 내노라 하는 국내 과학기술 관료들이 다 모였는데 정작 메인 스피치는 과학자가 아닌 날더러 하라더군. 자율 자동차나 AI 관련 국제 행사를 해도 글로벌 지식인들 앞에서는 날더러 기조 강연을 하라고들 해. 왜 그럴까? 무슨 말을 해도 내가 하면 인문학적 접근이 되기 때문이지. 과학자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는 인문학자와 예술가들이야. 일본이 주체국이 돼서 자국에서 다양성 이슈로 국제문화 행사를 할 때도 서양 대표로 자크 아탈리를 세우고 동양 대표로 일본인이 아닌 나를 강단에 세우더군. 축소지향의 일본인을 쓴 내가 강연자로 나서면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도 군말이 없다는 거지. 그러나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어. 문화의 다양성을 동서양 비교 문명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이라네. 안타까운 일이야. 그때 자크 아탈리는 서양의 문화 다양성을, 나는 동양의 문화 다양성을 주제로 붙었어. 문화의 중심이 유럽에서 아시아로 넘어온다는 이야기였네. 그런데 내가 무슨 말을 하다 여기까지 왔나? 자기 머리로 생각하면 겁날 게 없다는 말씀이요. 맞아, 겁날 것이 없었지. 자기 머리로 생각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누구나 머리는 자기 것이지요. 오히려 다들 제 생각에만 빠져 살지 않습니까? 머리는 자기 것이지만 생각의 남의 것이니 문제지. 중국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 줄 아나? 선왕께서 말하기를. 그러네요. 선왕께서 말하기를. 선왕께서 말하기를이야. 먼저 말한 모델이 있어야 인정을 해줘. 모델 애착이지. 어쩌면 그래서 두 글자 언어, 사자수거에서 못 벗어나는 거야. 윗세대의 말만 달달 외우다 끝이 나거든. 내 머리로 생각하면 전혀 다른 앵글이 나와. 일례로 증기기관을 누가 만들었나? 제임스 와트죠. 주전자 뚜껑이 들썩이는 것을 보고 만들지 않았습니까? 나도 어린 시절엔 그렇게 배웠지. 잘난 체 하려는 게 아니라 어린 나이였지만 나는 그때도 내 머리로 생각했다네. 제임스 와트가 주전자 뚜껑 움직이는 것을 보고 증기기관을 만들었으면 그전에는 증기기관이 없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증기기관을 처음 만든 발명가로구나. 그래서 선생님께 물었지.
선생님, 와트가 발명가예요? 아니다. 그럼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사야, 엔지니어. 무슨 기사요? 증기기관 고치는 기사.